어머님, 오늘은 조금만이라도 더 드셔요. 거기 놓고 나가거라. 하얀 쌀밥 한 그릇이 상 위에 놓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밥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마당의 개에게 그 밥을 몰래 먹였습니다. 며느리가 무언가를 탔을지도 모른다는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개는 며칠이 지나도 멀쩡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쌀밥의 진짜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밥 한 그릇이 어떻게 지어진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짓기 위해 며느리가 무엇을 내어놓았는지를 말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땅 어느 고을에 최 씨 부인이라 불리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나이는 58,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외아들을 키워낸 사람이었습니다. 젊어서는 밤낮 없이 논밭을 일구고 억척스럽게 살림을 불려 지금은 고을에서 손꼽히는 살림을 이룬 부잣집 안주인이었습니다. 곳간에는 곡식이 그득했고 마당에는 부리는 사람도 여럿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 부인의 성정은 그 살림만큼 넉넉하지는 못했습니다.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일구어낸 사람이었기에 남을 좀처럼 믿지 못했습니다. 무엇이든 제 눈으로 확인해야 마음이 놓였고 한번 의심이 들면 좀처럼 거두지 못하는 성미였습니다. 꼿꼿한 자세에 은비녀를 단정히 꼽고 늘 매서운 눈매로 집안을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최 씨 부인을 두고 무섭기는 해도 허튼 사람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런 최 씨 부인에게 하나뿐인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민구, 나이는 27이었습니다. 순한 인상에 마음씨도 여린 사람으로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는 법이 없었습니다. 집안 살림을 도맡아 보면서도 무슨 일이든 어머니의 결정을 먼저 여쭙는 효자였습니다. 다만 그 효심이 지나쳐 때로는 마땅히 나서야 할 자리에서도 우물쭈물하는 것이 흠이라면 흠이었습니다. 그의 봄 김민구가 혼인을 하였습니다. 신부의 이름은 윤 씨, 나이는 24이었습니다. 윤 씨는 원래 이웃 고을의 양반가에서 태어난 규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벼슬길에서 물러난 뒤로 집안이 급격히 기울어 이제는 이름만 양반일 뿐 살림은 여느 평민보다도 못한 형편이었습니다. 혼인을 앞둔 그의 겨울, 윤 씨는 어머니마저 병으로 잃었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처지가 되어 먼 친척의 주선으로 이 집에 시집을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윤 씨는 야위고 곱상한 얼굴에 말수가 몹시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무명 저고리를 늘 정갈하게 여미고 다녔고 무슨 말을 들어도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내지 않고 안으로 삼키는 성품이었습니다. 윤 씨가 이 집에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것은 보잘것없는 옷가지 몇 벌과 작은 나무함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 나무함 속에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겨준 은가락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어머니의 유품이었습니다. 윤 씨는 그 가락지를 손에 끼지 않고 늘 함 속에 고이 간직해 두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윤 씨는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밥은 손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것이니 어디를 가든 그것만은 잊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윤 씨의 어머니는 손끝이 야무진 사람으로 아무리 가난한 살림에도 밥상만은 정갈하게 차려내던 분이었습니다. 윤 씨는 어릴 적부터 그 곁에서 어머니의 손끝을 보고 자랐습니다. 혼례를 치르던 날, 최 씨 부인은 새며느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생각했습니다. 몰락했다고는 하나 양반집 딸이라고 하니 필시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안방에 앉아만 있을 것이라 여긴 것입니다. 게다가 저리 야위고 말수도 없으니
이 큰 살림을 어찌 감당하겠느냐는 걱정도 앞섰습니다. 혼례가 끝난 그날 저녁, 최 씨 부인은 며느리를 앞에 앉혀놓고 못을 박듯 일렀습니다. 이 집에서는 반가의 법도니 뭐니 하는 것을 찾지 말라고 말입니다. 밥을 짓고 상을 차리는 일부터 하나하나 제 손으로 배워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윤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그리하겠노라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원망도 서러움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곁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김민구는 무어라 한마디 거들고 싶었지만 끝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매서운 눈빛 앞에서 그저 시선을 떨굴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 씨는 낯선 방에 홀로 앉아 나무함을 열어보았습니다. 은가락지 하나가 어스름한 등불 아래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그것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다시 조용히 함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그 말을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밥은 마음으로 짓는 것이라는 그 한마디를 말입니다. 이튿날 새벽부터 윤 씨의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물을 길어다 항아리를 채웠습니다. 이 집에는 부엌일을 하는 하인이 따로 있었지만 최 씨 부인은 시어머니 밥상만큼은 며느리가 직접 지어 올려야 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 부엌일을 오래 맡아온 사람이 개똥어멈이었습니다. 나이는 50줄에 이 집에서 20년 넘게 밥을 지어온 하인이었습니다. 통통한 체구에 늘 앞치마를 두르고 다녔고 몸에서는 언제나 아궁이 연기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눈치가 빠르고 정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무엇보다 입이 무거운 것이 이 집에서 오래 버틸 수 있었던 까닭이었습니다. 개똥어멈은 첫날부터 새 며느리를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 마님의 성미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첫날 아침 윤 씨는 정성껏 지은 밥상을 시어머니 앞에 올렸습니다. 최 씨 부인은 숟가락으로 밥을 한번 떠보더니 이내 상을 물렸습니다. 밥이 너무 질다는 것이었습니다. 윤 씨는 아무 말 없이 물러나 다시 밥을 지었습니다. 두 번째 상을 올리자 이번에는 밥이 너무 되다며 또 상을 물렸습니다. 세 번째로 지어 올린 밥상은 국의 간이 맞지 않는다며 물렸습니다. 그렇게 그날 아침 윤 씨는 밥을 3번 지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날은 반찬 가짓수가 적다 하였고 어떤 날은 나물이 질기다 하였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 흠도 잡지 않은 채 그저 입맛이 없다며 상을 물리기도 했습니다. 윤 씨는 그때마다 말없이 상을 들고 물러나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한 번도 얼굴을 붉히거나 억울하다는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궁이 앞에 앉아 다시 쌀을 씻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개똥어멈은 속이 답답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참다 못해 마님께서 너무하신 것 아니냐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윤 씨는 그 말에 옅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입에 맞지 않는 것이니 다시 지으면 될 일이라 하였습니다. 개똥어멈은 그 대답에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개똥어멈이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린 밥상은 원래대로라면 하인들이 나누어 먹거나 마당의 개에게 주는 것이 이 집의 오랜 법도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물린 밥상이 감쪽같이 사라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개똥어멈은 우연히 그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해가 진 뒤 아무도 없는 어두운 부엌 한 구석이었습니다. 윤 씨가 홀로 쪼그려 앉아 시어머니가 물린 밥상에 식은 밥을 조용히 먹고 있었습니다. 찬물에 밥을 말아
남은 나물 몇 가닥과 함께 서둘러 넘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개똥어멈은 차마 아는 체를 하지 못하고 조용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개똥어멈은 자리에 누워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이 집의 며느리가 3번씩 밥을 찌어 올리고도 정작 자신은 식은 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으려 어두운 부엌 구석에서 말입니다.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도록 그 나날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윤 씨의 손끝은 갈수록 거칠어졌고 얼굴은 눈에 띄게 야위어 갔습니다. 김민구는 그런 아내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밤이면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윤 씨는 그럴 때마다 괜찮다는 말로 남편을 다독였습니다. 어머님도 다 까닭이 있어 그러시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해 가을, 고을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름 내 비가 오지 않아 논바닥이 쩍쩍 갈라졌고 어렵사리 여문 이상마저 태풍에 쓰러졌습니다. 가을 거지를 마친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집집마다 곳간이 텅 비어 겨울을 어떻게 나야 할지 막막해했습니다. 이 집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고을에서 손꼽히는 살림이라고는 하나 소출이 반이반으로 줄어드니 곳간이 눈에 띄게 비어갔습니다. 김민구는 어머니께 곳간 사정을 아뢰며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집도 겨울을 나기 어렵겠다 걱정을 내비쳤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 말에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습니다. 살림이 어려우면 죽을 쑤어 먹으면 될 일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날부터 이 집의 밥상에서는 흰쌀밥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하인들은 물론이고 아들 내외의 상에도 보리와 잡곡을 섞은 밥이 올랐습니다. 어떤 날은 그마저도 모자라 멀건 죽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온 집안이 죽으로 연명하는 와중에도 최 씨 부인의 밥상만큼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전히 하얀 쌀밥에 반찬은 3가지가 정갈하게 올랐습니다. 국은 늘 따뜻했고 나물은 부드러웠으며 어떤 날은 귀한 생선 한 토막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 집 살림을 일으킨 사람이 자신이니 이 정도 대접은 마땅하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곳간에 아직 여유가 있으려니 하고 굳이 캐묻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엌을 드나드는 개똥어멈은 그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쌀독은 이미 오래전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바가지로 긁으면 쇳소리가 날 만큼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매일 아침 시어머니의 상에는 어김없이 하얀 쌀밥이 올랐습니다. 어느 날 개똥어멈은 참다 못해 윤 씨에게 물었습니다. 쌀독이 비었는데 그 쌀이 대체 어디서 나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윤 씨는 잠시 손을 멈추더니 이내 대수롭지 않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친정에서 조금 보내온 것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개똥어멈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어딘가 석연치 않은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 집 며느리의 친정이 어떤 형편인지는 온 마을이 다 아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몰락한 지 오래되어 이제는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라 들었습니다. 게다가 친정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 이제는 소식을 주고받을 사람조차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친정에서 흉년에 쌀을 보내온다는 것이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개똥어멈은 그 말을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 더는 묻지 말아달라는 기색이 스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마음 한구석에 알 수 없는 궁금증만 조용히 남겨두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눈이 자주 내렸고
바람은 살을 애듯 차가웠습니다. 윤 씨는 그 추위 속에서도 새벽마다 가장 먼저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시어머니의 방이 식지 않도록 밤중에도 몇 번씩 일어나 군불을 넣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이 쓰는 방은 냉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김민구가 그것을 알고 안타까워하면 윤 씨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어머님 연세에 방이 차면 몸이 상하시니 자신은 괜찮다는 말이었습니다. 그의 섣달 최 씨 부인이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추위에 몸이 상한 것인지 아침에 일어나려다 그대로 주저앉고 만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몸살이려니 여겼습니다. 평생 알아누운 적이 거의 없던 사람이었기에 며칠 쉬면 나으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나도 최 씨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열이 오르내리고 밤이면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입맛이 뚝 떨어져 몇 술 뜨지도 못한 채 상을 물리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꼿꼿하던 자세는 무너졌고 은비녀를 꽂은 머리는 헝클어지기 일쑤였습니다. 그 매섭던 눈매도 이제는 힘없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무거운 근심이 내려앉았습니다. 김민구는 어머니의 병세에 안절부절 못하며 고을의 박의원을 불러들였습니다. 박의원은 60줄의 노인으로 흰 수염을 길게 기르고 늘 낡은 양랑을 어깨에 메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의 오랜 주치의로 이 집안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박 의원은 진맥을 짚어보고는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노안의 한기가 겹쳐 기력이 크게 쇠하였으니 잘 다스리지 않으면 겨울을 넘기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하였습니다. 기력을 보하는 귀한 약재를 꾸준히 써야 하는데 그것이 값이 만만치 않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흉년으로 곳간이 비어있던 터라 그 말을 들은 김민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날부터 윤 씨의 병수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윤 씨는 시어머니의 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겹방에 자리를 깔고 누워 시어머니가 뒤척이는 소리만 나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면 젖은 수건으로 몸을 닦아드렸고 이불이 흘러내리면 몇 번이고 다시 여며드렸습니다. 새벽마다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방바닥이 식지 않도록 살폈습니다. 병자가 먹기 좋도록 죽을 여러 번에 나누어 조금씩 끓여 올렸습니다. 한 번에 많이 끓이면 식어서 맛이 없다며 번번이 새로 끓여 따뜻할 때 들여왔습니다. 그렇게 윤 씨는 혼자 그 긴 겨울밤을 몇 번이고 지새우며 병수발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최 씨 부인의 병세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조금 기운을 차리는가 싶다가도 다음 날이면 다시 열이 올랐습니다. 자리에 누운 채로 한 달이 넘어가자 최 씨 부인의 마음속에는 서서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병이 길어지면 사람의 마음도 함께 병드는 법입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지내는 나날 속에서 최 씨 부인은 자꾸만 나쁜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대로 영영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없으면 이 집 살림은 어찌 될까? 그리고 그 생각의 끝에는 언제나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시집 온 지 이제 겨우 한 해가 지났을 뿐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며느리를 참으로 모질게 대했습니다. 밥상을 하루에도 몇 번씩 물렸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가 지금은 밤낮 없이 자신의 병수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정성이 고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병이 길어질수록 그 고마움은 이상하게도 의심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사람이 어찌저리 모진 대접을 받고도 원망 한마디 없이 저리 지극할 수 있단 말인가? 혹여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하루빨리 눈을 감기를 바라는 것은 아닐까? 한 번 든 의심은 마른 짚에 불이 붙듯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갔습니다. 게다가 그 무렵 최 씨 부인의 귀에 좋지 않은 말이 흘러들었습니다. 문병을 온 마을의 한 노파가 지나가는 말처럼 흘린 이야기였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시부모가 병들면 병수발을 드는 척하며 슬그머니 해코지하는 며느리도 있다더라는 말이었습니다. 옆 고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며 노파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최 씨 부인은 며느리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오래도록 나오지 않는 것도 무언가를 감추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무엇보다 며느리가 지어 올리는 죽이 맛이 어딘가 예전과 다른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병으로 입맛이 변한 탓이었지만 의심에 사로잡힌 사람의 혀에는 그것마저 수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최 씨 부인은 며느리가 상을 들여올 때마다 그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윤 씨는 여전히 아무 표정 없이 조용히 상을 내려놓을 뿐이었습니다. 그 무표정이 최 씨 부인에게는 더욱 서늘하게 다가왔습니다.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자꾸만 커져갔습니다. 며칠을 홀로 앓던 최 씨 부인은 마침내 한 가지 결심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으니 직접 확인해 보아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윤 씨가 여느 때처럼 정성껏 지은 밥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하얀 쌀밥에 따뜻한 국과 반찬, 3가지가 정갈하게 놓인 상이었습니다. 윤 씨는 상을 내려놓으며 오늘은 조금이라도 더 드셔야 기운을 차리신다며 조심스레 권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알았다며 며느리를 물렸습니다. 혼자 조용히 들겠으니 나가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윤 씨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내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방문이 닫히자 최 씨 부인은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밥상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하얀 쌀밥이 무척이나 정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 씨 부인의 눈에는 그 정갈함마저 수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최 씨 부인은 밥그릇을 들고 힘겹게 문가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조금 열어보니 마당 한 구석에 이 집에서 오래 기르던 누렁이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사방을 살핀 뒤 그 밥을 마당의 개밥 그릇으로 살그머니 덜어놓았습니다. 누렁이는 반가운 듯 달려와 순식간에 그 밥을 먹어치웠습니다. 최 씨 부인은 문틈으로 그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한참을 지켜보았지만 누렁이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배가 부른 듯 꼬리를 흔들며 어슬렁어슬렁 제자리로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날 빈 밥그릇을 내어놓으며 며느리에게 잘 먹었다 말했습니다. 윤 씨의 얼굴에 오랜만에 옅은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어머님께서 오늘은 다 드셨다며 조용히 기뻐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 표정을 보면서도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 씨 부인은 며느리가 상을 들여놓고 나가면 그 밥을 몰래 마당의 개에게 먹였습니다. 닷새가 지나고 이래가 지나도록 그 일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누렁이는 그 모든 날들을 멀쩡하게 지냈습니다. 털에 윤기가 도는 것이 오히려 살이 오른 듯도 보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쯤에서 의심을 거두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 씨 부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한번 자리 잡은 의심은 도리어 더 교묘한 모습으로 마음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리 영리한 사람이라면 한 번에 표가 나게 할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아주 조금씩 오래도록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개 한 마리로는 그 진위를 결코 가려낼 수 없을 터였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 생각에 이르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밤 최 씨 부인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며느리가 지어 올린 죽그릇을 손도 대지 않은 채 밀어두었습니다. 윤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어찌 드시지 않느냐 물었지만 그저 입맛이 없다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렇게 최 씨 부인은 며칠을 거의 아무것도 넘기지 못한 채 보냈습니다. 가뜩이나 쇠약한 몸은 눈에 띄게 더 야위어 갔습니다. 윤 씨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애가 타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무엇이든 조금이라도 드시게 하려고 죽을 몇 번이고 새로 끓여 올렸습니다. 하지만 최 씨 부인은 그 상을 번번이 물렸습니다. 며칠 뒤 유난히 바람이 매섭던 밤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날도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의심은 이제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밥 한 술도 마음 놓고 넘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마침내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직접 부엌으로 가서 며느리가 무엇을 하는지 제 눈으로 확인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새벽이면 며느리가 늘 가장 먼저 일어나 부엌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에 무엇을 하는지를 보아야 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벽을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방을 나섰습니다. 바깥은 아직 어두웠고 마당에는 살얼음이 얼어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최 씨 부인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엌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숨을 죽이고 부엌 문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문틈으로 안을 조심스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최 씨 부인의 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부엌 안에서 며느리가 하고 있던 것은 최 씨 부인이 상상하던 그 무엇도 아니었습니다. 윤 씨는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밥그릇 하나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 속에는 밥알이라고는 몇 톨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의 맹물이나 다름없는 멀건 것을 윤 씨는 후루룩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넘기고 있었습니다. 곁에 놓인 쌀독은 뚜껑이 열린 채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바닥이 훤히 드러나 바가지로 긁어도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헝겊 주머니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 그 안에 남은 쌀이라고는 겨우 한 줌 남짓이었습니다. 윤 씨는 그 마지막 한 줌을 소중히 헤아려 따로 덜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으로 어머님 아침상은 지을 수 있겠다는 안도의 말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문틈에 붙어선 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며 그동안의 일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온 집안이 죽으로 연명하던 그 흉년에도 자신의 상에만은 어김없이 하얀 쌀밥이 올랐습니다. 곡간이 비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한 번도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 쌀이 어디서 났는지 단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렇게 지어 올린 밥을 며칠씩이나 마당의 개에게 먹였습니다. 며느리가 굶어가며 지어낸 그 밥을 의심 하나로 개에게 던져주었던 것입니다. 최 씨 부인의 다리에서 힘이 쭉 빠졌습니다. 벽을 짚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문 밖에 선 최 씨 부인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어 벽을 짚고 힘겹게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 속에 몸을 뉘었지만 그날 밤 최 씨 부인은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을 무렵 여느 때처럼
며느리가 밥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하얀 쌀밥 한 그릇이 김을 모락모락 피우며 상위에 놓였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 밥그릇을 차마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낮 최 씨 부인은 사람을 보내 박의원을 불렀습니다. 병세를 살피기 위함이라 하였지만 실은 다른 까닭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그 쌀을 어디서 구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몸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 모든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박 의원이 도착하자 최 씨 부인은 사람들을 물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난 2달 자신의 병세가 어떠했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박 의원은 흰 수염을 쓰다듬으며 뜻밖의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처음 진맥을 짚었을 때는 이 겨울을 넘기시기 어렵겠다 여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인의 맥이 그 뒤로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하였습니다. 지금은 고비를 넘겨 봄이 되면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 말이 얼른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2달 내내 몸이 나아지는 기미를 조금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박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노안의 한기가 겹친 병은 낫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라 하였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것 자체가 이미 낫고 있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저절로 된 일이 아니라고 말이죠. 최 씨 부인이 그 까닭을 묻자 박 의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며느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신신당부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 부인이 거듭 청하자 박 의원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섣달 며느님이 홀로 자신을 찾아왔다 하였습니다. 기력을 보하는 귀한 약재를 꾸준히 구해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약재는 값이 만만치 않아 웬만한 살림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흉년이라 값이 몇 배로 뛰어 부잣집에서도 쉽게 손대지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박 의원은 그 사정을 일러주며 무리하지 마시라 만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님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내밀었다 하였습니다. 작은 나무함에 든 은가락지 하나였습니다. 박 의원은 그것을 보고 차마 받을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고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한눈에도 그것이 예사 물건이 아님을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며느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합니다. 이것은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마지막 유품이지만 어머니께서도 이런 일에 쓰이는 것을 기꺼워하실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다 하였습니다. 물건은 잃어도 다시 얻을 수 있으나 사람은 한 번 잃으면 다시 얻을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박 의원은 결국 그 뜻을 꺾지 못하고 가락지를 받아 약재로 바꾸어 주었다 하였습니다. 그 뒤로 며느님은 사흘에 한 번씩 몰래 약방을 찾아와 약재를 받아다 아무도 모르게 죽에 넣어 달여 올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박 의원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최 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깨만 들썩일 뿐이었습니다. 날마다 며느리가 들여오던 그 죽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를 그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맛이 예전과 다르다 여겼던 그 죽에는 며느리의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유품이 녹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죽을 의심하며 몇 번이고 물렸습니다. 박 의원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의원이 고칠 수 있는 것은 몸일 뿐이며 사람을 살리는 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박 의원이 돌아간 뒤 최 씨 부인은 오래도록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마당 위에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 마당 한 구석에는 며칠 전 자신이 밥을 덜어주었던
누렁이가 벼틀 째며 엎드려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 모습을 보며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윤 씨가 여느 때처럼 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얀 쌀밥에 국 한 그릇, 그리고 나물 몇 가지가 놓인 소박한 상이었습니다. 윤 씨는 상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레 권했습니다. 오늘은 조금이라도 드시면 좋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 밥그릇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윤 씨가 고개를 들자 최 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너는 오늘 무엇을 먹었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윤 씨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부엌에서 먼저 먹었노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쌀독이 빈 지가 언제인데 무엇으로 끼니를 이었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윤 씨의 얼굴이 그제야 하얗게 굳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며느리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진 앙상한 손이었습니다. 그 손을 붙잡은 채 최 씨 부인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부엌에서 본 것을 다 알고 있노라고, 박 의원에게서 가락지 이야기까지 들었노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지어 올린 밥을 내가 개에게 먹였노라고 고백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굶어가며 지은 그 밥을 의심 하나로 마당개에게 덜어주었노라고 말입니다. 윤 씨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원망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드시라고 지은 밥이니 어디로 갔든 그것은 제 몫을 다한 것이라고요. 그 말에 최 씨 부인은 더욱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붙잡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듣던 개똥어멈도 앞치마로 얼굴을 가린 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최 씨 부인은 2달 만에 처음으로 밥그릇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내일부터는 반드시 함께 상을 받자고 일렀습니다. 밥은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그의 겨울이 지나고 이듬해 봄이 찾아왔습니다. 박 의원의 말대로 최 씨 부인은 봄이 되자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마당까지 걷는 것도 힘겨워했지만 하루가 다르게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몸이 회복되자 최 씨 부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최 씨 부인이 홀로 부엌에 들어선 것입니다. 개똥어멈이 놀라 뛰어나왔지만 최 씨 부인은 손을 저어 물렸습니다. 오늘 아침은 자신이 지을 것이니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 하였습니다. 평생 부엌일을 남에게 맡겨온 사람이라 손끝이 서툴기 짝이 없었습니다. 쌀을 씻다 물을 엎지르고 불 조절을 못해 국을 태울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씨름한 끝에 최 씨 부인은 겨우 상 하나를 차려냈습니다. 밥은 조금 질었고 국은 간이 맞지 않았으며 나물은 어딘가 뻣뻣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 상을 들고 며느리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윤 씨는 시어머니가 손수 차려온 상을 보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황급히 상을 받아들려 했지만 최 씨 부인이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앉힌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난 한 해 내가 지어 올린 밥을 내가 몇 번이나 받았는지 모른다고 말이죠. 이제는 내가 지은 밥을 내가 한 번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이었습니다. 윤 씨는 그 말에 결국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시집 온 뒤로 한 번도 남 앞에서 울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윤 씨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서툰 밥상을 한 그릇도 남기지 않고 비웠습니다. 밥이 질다는 말도
국이 짜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이라 말할 뿐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남은 세월 동안 이 아이를 친딸처럼 여기며 살겠노라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이 집의 아침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아침마다 부엌에서 나란히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밥을 지었습니다. 개똥어멈도 이제는 마음 편히 아궁이 앞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최 씨 부인은 며느리에게 살림 열쇠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자신은 평생 재산을 모아 부자가 된 줄 알았는데 정작 가장 귀한 것은 며느리가 지어준 밥 한 그릇에 있었더라고 말입니다. 윤 씨는 그 뒤로도 예전과 다름없이 살았습니다. 그 어려웠던 보릿고개가 지나고 살림이 넉넉해진 뒤에도 어려운 이웃이 찾아오면 늘 밥 한 그릇을 먼저 내어주었습니다. 굶주린 사람이 대문 앞을 지나가면 그냥 보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까닭을 물으면 윤 씨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밥은 손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것이라고요.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단 하나의 가르침이라 하였습니다. 훗날 이 집안은 고을에서 인심 좋기로 소문이 났고 그 이야기는 오래도록 사람들 사이에 전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의심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한번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 눈앞에 진심마저 가려버리고 맙니다. 우리도 살면서 누군가의 진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서 혹은 너무 당연해서 말입니다. 말없이 차려진 밥상 하나, 그리고 따뜻하게 데워진 방 한 칸. 그런 것들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었는지는 대개 한참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됩니다. 오늘 밤엔 그런 얼굴 하나를 가만히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조용히 밥을 지어주던 사람 말입니다. 이제 마음을 편히 내려놓고 좋은 꿈으로 들어가길 바라봅니다.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